지은아, 유선 전화가 어디 있니? 지은은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전화하실 데 있으세요? 지은은 잠시 망설이는 듯 하다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사실 별장 빌려준 친구한테 어제 연락이 왔어요. 전화선이 고장 났대요. 뭐, 통신사에서 월요일에 고치러 온대요. 제가 미리 확인했어야 했는데 죄송해요. 정임은 며느리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지은은 정말 미안해하는 것처럼 보였지요. 휴대전화도 안 터지고 유선 전화도 안 되면 어떡하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제대로 확인 못했어요. 그래도 하루만 참으시면 내일 내려가잖아요. 사고라도 나면? 사고 날 게 있나요? 걱정 마세요. 제가 잘 모실게요. 어머님 불편하신 거 없으시게요? 정임은 더 말하지 않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 불안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와 단둘이 숲속 별장에 방문한 정임의 불안함의 실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윤정임은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12층 베란다 너머로 보이는 산은 아직 초록빛이었습니다. 가을이 오면 저 능선도 붉게 물들겠지요. 정임은 한때 저런 산을 자주 올랐습니다. 남편과 함께 주말이면 배낭을 메고 산길을 걸었습니다. 어머님, 차 드세요. 며느리 서지은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렸습니다. 정임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며느리는 찻잔을 들고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언제나처럼 단정한 모습이었습니다. 정임은 찻잔을 받아들었습니다. 고맙구나. 지은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언제나 깨끗했습니다. 손톱은 투명하게 관리되어 있었고 손등에는 주름 한 점 없었습니다. 정임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세월이 새긴 주름과 거친 피부가 있었습니다. 어머님, 요즘 많이 우울해 보이세요. 지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런가? 네. 정우 오빠도 걱정하고 있어요. 집에만 계시니까요. 정임은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그 후로 정임은 더 이상 산에 가지 않았습니다. 혼자 걷는 산길은 너무 고요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에 머물렀습니다. 아들이 가끔 찾아왔고 며느리는 자주 전화를 했습니다. 제 친구가 산속에 별장을 가지고 있어요. 지은이 스마트폰을 꺼내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산속 별장 사진이었습니다. 나무 데크가 있는 통나무 집이 숲 사이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주말에 빌려줄 수 있대요. 어머님 모시고 가려고 하는데 어떠세요? 정임은 사진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별장은 멋있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외진 곳 같았습니다. 정우도 같이 가니? 오빠는 이번 주말에 회사 워크숍이 있어요. 월요일까지요. 지은은 아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시고 가려고요. 어머님이랑 둘이서 조용히 쉬다 오면 좋을 것 같아서요. 정임은 며느리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지은의 미소는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정임은 그 미소 뒤에서 무언가 서늘한 것을 느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감각이었습니다. 마치 산에서 날씨가 변하기 전에 느껴지는 그런 기운 같은 것이었습니다. 어머님, 요즘 잠도 잘 못 주무시잖아요. 공기 좋은 데서 푹 쉬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신경 쓰이게 해서 미안하구나. 무슨 말씀이세요? 당연한 거죠. 지은은 정임의 손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그 손은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정임은 왜인지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가 다 준비할게요. 어머님은 편하게 계시기만 하시면 돼요. 정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언제나 친절했고 주변 사람들도 지은을 칭찬했습니다. 정임의 친구들은 그런 며느리 어디서 구하냐고 부러워했습니다.
아들도 아내를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하지만 정임은 알고 있었습니다. 지은의 눈빛이 가끔 차갑다는 것을요. 웃을 때도 눈은 웃지 않는다는 것을요. 며칠 후 지은은 다시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주말 일정 괜찮으시죠? 그래. 괜찮아. 제가 내일 오전에 모시러 올게요. 1박 2일이면 충분할 것 같아요. 지은은 메모지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준비물 목록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식재료, 침구류, 세면도구까지 꼼꼼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옷은 편한 걸로 준비하세요. 산이라 쌀쌀할 수도 있어요. 알았어. 정임은 며느리가 돌아간 후 작은 가방을 꺼냈습니다. 여벌 옷 몇 벌과 세면도구를 챙겼습니다. 그리고 망설이다가 오래된 등산화를 넣었습니다. 산에 간다면 필요할지도 몰랐습니다. 밤이 되자 정임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불안이 가슴을 눌렀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며느리가 무서워라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정임은 젊었을 때 등산 모임에서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산은 사람의 본성을 드러나게 하는 곳이었습니다. 힘들 때 누가 먼저 짐을 나눠 들고 누가 뒤처진 사람을 챙기는지, 누가 정상에서 사진만 찍고 내려가는지 그런 것들이 보였습니다. 며느리 지은은 어떤 사람일까요? 정임은 그녀를 아직 잘 모른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은이 약속 시간에 도착했습니다. 어머님, 준비되셨어요? 응. 다 챙겼어. 지은은 정임의 가방을 들어주었습니다. 차는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뒷좌석에는 큰 쇼핑백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음식이랑 다 챙겨왔어요. 어머님은 아무것도 안 하셔도 돼요. 차는 도심을 벗어나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창밖으로 나무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길은 점점 좁아졌고 차는 구불구불한 산길을 올라갔습니다. 정우한테 연락은 했니? 정임이 물었습니다. 네. 오빠한테 어머님 모시고 잘 다녀온다고 말했어요. 워크숍은 잘 되고 있대. 오빠가 바빠서 연락은 잘 안 돼요. 월요일에나 전화 올 거예요. 지은의 대답은 침착했습니다. 정임은 휴대전화를 꺼내 확인했습니다. 신호는 한 칸이었습니다. 여기는 전화가 잘 안 터지나 보구나. 네. 그래서 더 좋아요. 완전히 쉴 수 있으니까요. 지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혹시 무슨 일 있으면 어떡하니? 별장에 유선 전화 있어요. 걱정 마세요. 정임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무들이 점점 울창해졌습니다. 사람 사는 집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신호는 이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1시간쯤 달렸을까요? 차는 숲속 작은 길로 들어섰습니다. 나무 사이로 통나무 집이 보였습니다. 사진에서 본 그 별장이었습니다. 차에서 내리자 숲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정임은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오랜만에 맞는 산의 공기였습니다. 하지만 그 공기 속에는 습기와 고요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님, 들어가세요. 지은이 짐을 들고 앞장섰습니다. 별장 안은 깨끗했습니다. 거실에는 나무 탁자와 소파가 있었고 창문 너머로 계곡이 보였습니다. 데크는 계곡 위로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정임은 데크로 나가 난간에 손을 얹었습니다. 난간은 축축했습니다. 이끼가 낀 것 같았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까마득한 계곡이었습니다. 바위들이 날카롭게 솟아 있었습니다. 위험하니까 조심하세요. 뒤에서 지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임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며느리는 현관에 서서 이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정임은 다시 계곡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무들이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곳에서 떨어지면 살 수 없겠구나. 그리고 등 뒤에서 며느리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정임은 난간에서 손을 떼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피곤하지? 좀 쉬어. 네. 어머님은 안방에서 주무세요. 제가 짐 정리할게요. 지은이 말했습니다. 나도 도와줄까?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어머님은 쉬세요. 며느리는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정임은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숲은 고요했습니다. 새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휴대전화를 다시 꺼냈습니다. 신호는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정임은 전화기를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 불안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산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녀가 평생 산에서 배운 것이 있다면 그것이었습니다. 부엌에서 며느리가 짐을 정리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차분하고 규칙적인 소리였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준비하는 것 같았습니다. 정임은 눈을 뜬 채 천장을 바라보았어요. 저 멀리서 까마귀 한 마리가 울었습니다.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정임은 안방에서 나와 거실로 걸어갔어요. 지은은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도마 위에서 칼질하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렸지요. 뭐 도와줄 거 없니? 정임이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금방 해요. 지은은 뒤돌아보며 웃었습니다. 그 미소는 부드러웠지요. 하지만 정임은 왜인지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데크에 나가서 맑은 공기 좀 쐬세요. 해 질 때 경치가 정말 예뻐요. 그래. 그럴게. 정임은 데크로 나갔습니다. 해가 산 너머로 기울고 있었고 숲은 주황빛으로 물들었지요.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임의 가슴은 무거웠습니다. 그녀는 난간에 기대어 계곡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저 아래 바위들이 석양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높이가 최소한 10m는 되어 보였지요.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임은 돌아보지 않았어요. 며느리인 것을 알았습니다. 경치 좋죠? 지은이 옆에 섰습니다. 그녀도 계곡을 내려다보았지요. 그래. 좋구나. 제 친구가 이 별장을 정말 아껴요. 거의 안 빌려주는데 저라서 특별히 빌려줬대요. 친구가 좋은 사람이구나. 정임은 지은의 옆 얼굴을 슬쩍 보았습니다. 며느리는 미소를 띠고 있었지요. 평온해 보였습니다. 어머님, 응, 여기 오길 잘하셨죠? 그래. 공기가 참 좋다. 어머님 요즘 많이 지쳐 보이셔서 걱정했어요. 여기서 푹 쉬시면 좋겠어요. 지은의 목소리는 다정했습니다. 하지만 정임은 그 다정함 속에서 묘한 긴장을 느꼈어요. 신경 써줘서 고마워. 당연한 일이에요. 어머님이 건강하셔야 저희도 마음 편하죠. 침묵이 흘렀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지요. 나무들이 흔들렸습니다. 정임은 난간에서 손을 떼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저녁 준비하러 가야겠구나. 네. 다 됐어요. 들어가세요. 지은은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지요. 정임은 별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저녁 식사는 조용했습니다. 지은이 차린 음식은 정갈했어요. 된장찌개와 나물 몇 가지, 생선구이까지 있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고맙구나. 정임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입맛이 없었지요. 음식을 삼키기가 힘들었습니다. 입맛 없으세요? 지은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맛있어. 조금만 더 드세요. 기운 내셔야죠.
며느리는 정임의 그릇에 반찬을 더 담아주었어요. 그 손길은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정임은 왜인지 편하지 않았습니다. 지은아, 네, 유선 전화가 어디 있니? 지은은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전화하실 때 있으세요? 정우한테 연락해야 할 것 같아서. 아, 오빤 워크숍 중이라 전화 못 받을 거예요. 숙소에 핸드폰 맡기고 들어갔대요. 그래도 해봐야지. 지은은 잠시 망설이는 듯 했지요. 그러다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사실 제 친구한테 어제 연락이 왔어요. 전화선이 고장 났대요. 뭐, 통신사에서 월요일에 고치러 온대요. 제가 미리 확인했어야 했는데 죄송해요. 정임은 며느리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지은은 정말 미안해하는 것처럼 보였지요. 휴대전화도 안 터지고 유선 전화도 안 되면 어떡하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제대로 확인 못했어요. 그래도 하루만 참으시면 내일 내려가잖아요. 사고라도 나면 사고 날 게 있나요? 걱정 마세요. 제가 잘 모실게요. 어머님 불편하신 거 없으시게요? 지은의 목소리는 진심처럼 들렸습니다. 정임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는 지은이 했습니다. 어머님은 쉬세요. 제가 할게요. 오늘 많이 피곤하시죠? 밤이 깊었습니다. 정임은 침대에 누워 있었지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문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은이 복도를 지나가는 발소리였습니다. 정임은 눈을 감고 숨을 고르게 쉬었습니다. 자는 척했지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정임은 조심스럽게 눈을 떴습니다. 목이 말랐습니다. 물을 마시러 나가야 했지요. 그녀는 침대에서 일어나 문을 열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거실은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데크 쪽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나왔지요. 달빛이었습니다. 정임은 부엌으로 걸어갔습니다. 물을 한 컵 따라 마셨어요. 그때였습니다. 어머님,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임은 돌아봤지요. 지은이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얼굴이 보이지 않았어요. 물 마시려고 잠깐 나왔어. 정임이 말했습니다. 밖에 나가 보실래요? 밤하늘이 예뻐요. 지은이 데크를 가리켰습니다. 정임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이유를 찾을 수 없었어요. 그래, 잠깐 볼까? 둘은 데크로 나갔습니다. 달이 밝았지요. 하늘에는 별들이 총총했습니다. 예쁘죠? 지은이 말했습니다. 그래, 예쁘구나. 정임은 난간 가까이 갔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보았어요. 계곡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중간쯤에 소나무가 달빛에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어머님, 지은의 목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정임은 돌아보려 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등 뒤에서 강한 힘이 느껴졌습니다. 밀리는 느낌이었지요. 정임은 균형을 잃었습니다. 난간을 잡으려 했지만 손이 미끄러졌습니다. 그녀는 며느리를 봤습니다. 달빛 아래 지은의 얼굴이 보였지요.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놀람도 후회도 없었습니다. 그저 차가운 계산만 있었지요. 죄송해요. 지은이 작게 말했습니다. 정임은 떨어졌습니다. 데크 난간을 넘어 계곡으로 어둠이 그녀를 삼켰지요. 몸이 공중을 가르며 떨어졌습니다. 바람이 얼굴을 때렸지요. 그리고 퍽 소리가 나고 조용해졌습니다. 지은은 난간에 기대어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요.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정적. 그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곧 진정했지요. 끝났어.
지은은 손목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자정을 조금 넘긴 시각이었지요. 아침까지 기다려야 해. 그녀는 별장으로 돌아갔습니다. 불을 켜고 안방으로 갔지요. 침대 협탁 위에 놓인 정임의 휴대전화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데크로 다시 나가서 난간 근처에 정임의 슬리퍼 한 짝을 벗겨놓았지요. 자연스럽게 보이도록 살짝 비스듬히 놓았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지은은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지요.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아침이 되면 발견하고 놀란 척하면 돼. 밤새 잠을 잤으니 아무것도 몰랐다고.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눈꺼풀 뒤로 시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지요. 떨어지는 순간의 그 눈빛. 지은은 이불을 끌어당겼습니다. 몸을 웅크렸지요. 밖에서 비가 내렸습니다. 빗소리가 창을 두드렸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그 시각 며느리에게 밀려 계곡으로 떨어지며 정임은 커다란 소나무에 부딪혔습니다. 절벽 중간에 뿌리 내린 그 소나무였지요. 정임의 몸이 굵은 가지에 걸렸습니다. 옷이 찢어지며 팔과 다리가 가지에 긁혔습니다. 하지만 떨어지는 속도가 줄었습니다. 몸이 가지들 사이에서 걸리고 또 걸리다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어디선가 피가 흐르는 게 느껴졌습니다. 위를 올려다봤습니다. 데크가 까마득히 높았지요. 며느리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신을 놓으면 안 돼.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빗방울이 얼굴에 떨어졌지요. 의식이 점점 멀어지고 몸이 떨렸습니다. 저체온증이 올 수 있었어요. 정임은 눈을 뜨려 했습니다. 하지만 눈꺼풀이 무거웠습니다. 마지막으로 떠오른 생각은 이것이었습니다. 살아야 해. 살아서 진실을 말해야 해. 정우야. 아들의 이름을 속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다시 어둠이 찾아왔지요. 새벽이었습니다. 박노식은 산길을 오르고 있었지요. 이른이 넘은 나이였지만 걸음은 가벼웠습니다. 평생 이 산을 오르내렸으니까요. 등에 짐 바구니가 덜그럭거렸습니다. 약초를 캐러 가는 길이었지요. 새벽이 가장 좋았습니다. 이슬을 머금은 풀들이 생생했으니까요. 비는 그쳤습니다.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지요. 노식은 계곡 근처를 지나가다 멈췄습니다. 뭔가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오래 산을 다닌 사람은 압니다. 산이 말을 걸어올 때가 있다는 것을요. 그는 고개를 들어 절벽을 올려다봤습니다. 소나무가 보였지요. 절벽 중간에 뿌리 내린 그 소나무. 나뭇가지 아래 바닥에 무언가 있었습니다. 노식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저기! 그가 소리쳤습니다. 대답은 없었지요. 노식은 급히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여자였습니다. 바위 위에 쓰러져 있었지요. 나무에서 떨어진 것 같았습니다. 가지가 떨어지는 속도를 줄여주긴 했지만 결국 바닥까지 떨어진 거였습니다. 노식은 무릎을 꿇고 여자를 살폈습니다. 옷은 찢어져 있었고 팔과 다리가 이상한 각도로 꺾여 있었지요. 조심스럽게 손을 뻗었습니다. 목에 손가락을 댔습니다. 맥박이 느껴졌습니다. 아주 약했지만 뛰고 있었습니다. 노식은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이곳은 신호가 잡혔어요. 산 아래쪽이었으니까요.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사람이 떨어져 있어요! 위치가 어디십니까? 청우산 계곡입니다. 별장 아래쪽 바위요. 빨리 와주세요. 숨이 약해요. 알겠습니다. 출동하겠습니다. 노식은 전화를 끊고 외투를 벗었습니다. 여자에게 덮어주었지요. 몸이 차가웠습니다. 위를 올려다봤습니다.
저 위에 데크가 보였지요. 별장의 데크였습니다. 10m는 좋게 되어 보였습니다. 저 높이에서 떨어졌다면 노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무가 아니었다면 즉사했을 겁니다. 그는 여자의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50대 후반쯤 되어 보였지요. 온화한 인상이었습니다. 어쩌다 이런 일이. 노식은 여자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구급차가 올 때까지 곁을 지켜야 했습니다. 20분쯤 지났을까요?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곧 구조대원들이 도착했어요. 밧줄과 들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환자 상태가 어떻습니까? 대원이 물었습니다. 의식이 없고 맥박이 아주 약합니다. 저 체온증도 온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구조대원들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목보호대를 채우고 조심스럽게 들것에 옮겼지요. 혈압 80에 50입니다. 맥박 분당 45, 체온 34도. 대원들의 목소리가 급박했습니다. 빨리 옮깁시다. 들것을 들어 구급차까지 옮겼습니다. 신고하신 분이시죠? 경찰관이 노식에게 다가왔습니다. 네, 제가 발견했어요. 어떻게 발견하셨습니까? 약초 캐러 지나가다가 봤어요. 바닥에 쓰러져 있더라고요. 경찰관은 수첩에 적었습니다. 위에 별장이 있던데 거기서 떨어진 것 같습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저 높이라면. 노식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경찰관도 고개를 끄덕였지요. 구급차가 출발했습니다. 사이렌을 울리며 산길을 내려갔지요. 노식은 그 뒤를 바라봤습니다. 부디 살아나기를. 같은 시각, 지은은 별장에서 일어났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아침 7시 30분이었지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비가 그쳤습니다.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지요. 그녀는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실로 나왔습니다. 어머님,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대답이 없었지요. 안방 문을 열었습니다. 침대는 비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목소리에 놀람을 섞었습니다. 집안을 뒤졌지요. 화장실, 부엌, 거실,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데크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난간 근처의 슬리퍼를 봤습니다. 어머님! 지은은 난간에 매달려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요. 그녀는 차로 달려갔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산길을 내려가며 휴대전화를 확인했습니다. 신호가 잡히는 곳까지 내려가야 했지요. 10분쯤 달렸을까요? 신호가 잡혔습니다. 지은은 차를 세웠습니다.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저, 어머님이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어머님이 안 계세요. 데크에 슬리퍼가 있고 혹시 계곡으로 목이 매는 소리를 냈지요. 밤새 주무시는 줄 알았는데 제가 몰랐어요. 빨리 와주세요. 위치가 어디십니까? 청호산 별장입니다. 계곡 쪽에. 신고 접수되었습니다. 상담원이 잠시 뭔가를 확인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같은 위치로 이미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환자분 발견되어 현재 병원으로 이송 중입니다. 지은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새벽에 등산객이 발견해서 신고했습니다. 시립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상태가 어떤가요? 그건 병원에서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지은은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지요. 발견됐다. 누군가 발견했습니다. 새벽에 살아있나? 지은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진정해야 했습니다. 시동을 다시 걸었습니다.
병원으로 향했지요.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지은의 얼굴에는 표정이 없었습니다. 1시간 후, 지은은 시립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응급실로 뛰어갔지요. 윤정임이라는 분 어디 계세요? 간호사가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중환자실로 이송되셨습니다. 상태가 어떤가요? 보호자분이십니까? 네. 며느리예요. 간호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은은 중환자실로 향했습니다. 복도에서 의사를 만났지요. 윤정임, 환자 보호자이신가요? 네. 며느리입니다. 어머님 상태가 어떠세요? 의사는 차트를 보며 말했습니다. 위중합니다. 갈비뼈 세대 골절, 왼팔 골절, 오른쪽 다리 골절, 전신 타박상의 저체온증까지 있습니다. 의식은요? 혼수 상태입니다. 뇌부종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깨어나실 수 있나요?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현재로선 장담할 수 없습니다. 나이도 있으시고 타격이 심했습니다. 회복 가능성은 낮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음 48시간이 고비입니다. 지은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가렸지요. 이럴 수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은 기다리셔야 합니다. 의사는 돌아갔습니다. 지은은 복도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잠시 후 휴대전화를 꺼냈지요.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머님 사고 나셨어요. 상태가 위중해요. 빨리 와주세요. 그리고 다른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보험사죠? 문의드릴 게 있어서요. 지은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피보험자가 사고를 당했는데 보험금 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네. 윤정임입니다. 생년월일은 그녀는 수첩을 꺼내 정보를 확인했지요. 상태요? 의식불명입니다. 회복 가능성은 낮다고 들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서류 준비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지은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날씨가 개고 있었지요. 그녀의 얼굴에는 표정이 없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정임은 여전히 의식이 없었지요. 중환자실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각종 기계가 생명을 유지시키고 있었습니다. 지은이 병원에 왔습니다. 병실에서 정임을 내려다보았어요. 어머님, 지은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정임은 반응이 없었습니다. 지은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죄송해요.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어머님도 이해하실 거예요. 그녀는 정임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지요. 곧 끝날 거예요. 그럼 모두 편해지는 거예요. 면회 시간이 끝났습니다. 지은은 일어났습니다. 편히 가세요, 어머님. 그녀는 중환자실을 나갔습니다. 그날 밤, 중환자실은 조용했습니다. 정임은 침대에 누워 있었지요. 호흡기 소리만 규칙적으로 들렸습니다. 심전도 모니터의 선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정임의 손가락이 살짝 떨렸습니다. 아주 미세하게. 심박수가 조금 빨라졌어요. 모니터의 숫자가 바뀌었습니다. 간호사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정상 범위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정임의 몸속에서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의식이 천천히 떠오르고 있었지요. 깊은 어둠 속에서 빛을 향해 정임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손가락이 다시 한번 움직였지요. 그녀는 싸우고 있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그리고 진실을 말하기 위해. 침대 옆 모니터의 숫자가 조금씩 올라갔습니다.
뇌파에 작은 변화가 감지되었어요.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정임은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조금씩 닷새째 되는 아침이었습니다. 정임의 눈꺼풀이 떨렸어요. 담당 간호사가 그걸 알아챘습니다. 선생님, 환자분 눈 움직여요. 의사가 달려왔습니다. 손전등으로 동공을 확인했지요. 반응이 있습니다. 의사는 정임의 손을 잡았습니다. 환자분, 제 말 들리시면 손가락 움직여 보세요. 정임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좋아요. 다시 한번 해보세요. 이번엔 조금 더 확실했지요. 의식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준비하세요. 간호사들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호흡기 설정을 조정했지요. 정임의 눈이 천천히 떠졌습니다. 흐릿하게 천장이 보였습니다. 환자분,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 의사의 목소리가 들렸지요. 정임은 입술을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서두르지 마세요. 정임은 눈을 깜빡였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지요. 병원이었습니다. 살았구나. 그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의사는 미소 지었습니다. 잘 버텨주셨어요. 정말 잘 버텨주셨습니다. 정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후로 이틀이 더 지났습니다. 정임은 호흡기를 뗐지요.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약하고 느렸습니다. 간호사가 물을 먹여주었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정임은 조금씩 물을 마셨지요. 환자분, 보호자분께 연락할게요. 정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경찰, 네, 경찰, 불러주세요. 간호사는 당황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정임은 숨을 고르며 천천히 말했지요. 신고, 해야, 해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의사 선생님 모셔올게요. 의사가 왔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정임은 한 단어씩 끊어가며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밀었어요. 의사와 간호사가 놀란 눈을 마주쳤습니다. 확실하십니까? 정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의사는 정임의 손을 잡았습니다. 경찰에 연락하겠습니다. 그런데 보호자분께 연락드려야 하는데요. 정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안 돼요, 며느리한테. 제가 깨어난 거 말하지 마세요. 정임은 힘들게 말을 이었습니다. 증거 없어지면 안 돼요. 의사는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비밀로 하겠습니다. 정임은 안도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경찰이 병원에 도착했지요.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정임은 침대에 비스듬히 누워 있었습니다. 윤정임 씨, 저희는 경찰입니다. 경찰관이 신분증을 보여주었습니다. 말씀하시는 것 괜찮으신가요? 정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말은 여전히 느렸지요.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녹음하겠습니다. 경찰관이 녹음기를 켰습니다. 사고 당시 기억해요. 정임은 한 문장씩 쉬어가며 말했습니다. 밤이었어요. 물 마시러 나갔어요. 네. 계속하세요. 며느리가 있었어요. 테크로 나가자고 했어요. 정임은 숨을 고르며 이어갔습니다. 별을 보자고 했어요. 그래서요? 난간 근처에 섰어요. 그때 정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등 뒤에서 밀었어요. 누가 밀었습니까? 며느리 서지은이. 경찰관은 수첩에 적었습니다. 확실히 고의로 밀었습니까? 정임은 눈을 감았습니다. 확실해요. 떨어지기 직전에
얼굴을 봤어요. 어떤 표정이었습니까? 차가웠어요. 놀라지도 않았어요. 정임은 잠시 쉬었습니다. 물을 한 모금 마신 후 계속했지요. 그 전에도 이상했어요. 무엇이 이상했습니까? 유선전화. 고장 났다고 했어요. 휴대전화도 안 터지는 곳이고, 계획적이었다는 말씀이시군요. 정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찰관은 동료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더 기억나시는 게 있습니까? 며느리. 손톱이 긴 편이에요. 빨간색 매니큐어. 정임은 자신의 팔을 가리켰습니다. 떨어질 때 제 팔을 스쳤어요. 여기. 왼팔 위쪽에 긁힌 자국이 있었습니다. 경찰관이 자세히 봤습니다. 이거 사진 찍겠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입었던 옷. 회색 가디건이었어요. 기억이 정확하시네요. 무서웠으니까요. 다 기억해요. 휴대전화는 어디 두셨습니까? 안방, 침대 옆, 탁자에 놓고 잤어요. 확실하십니까? 네, 자기 전에 시계 확인했어요. 경찰관은 메모했습니다. 진술 감사합니다. 현장 조사를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며느리는 아직 제가 깨어난 거 모르죠? 네. 비밀로 하겠습니다. 증거 꼭 찾아주세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날 경찰은 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별장 압수수색 영장이었지요. 감식반과 함께 별장으로 향했습니다. 별장은 비어 있었습니다. 지은은 이미 며칠 전 서울로 돌아간 후였지요. 출입문 개방하겠습니다. 경찰관이 열쇠를 돌렸습니다. 감식 반원들이 장비를 들고 들어갔습니다. 데크부터 조사하겠습니다. 감식 반원들이 데크로 나갔지요. 난간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특수 조명을 비췄습니다. 미세한 섬유질과 흔적들이 드러났어요. 여기 섬유질 있습니다. 채취하겠습니다. 난간 모서리에서 작은 섬유 조각들을 채취했습니다. 회색빛이 도는 섬유였지요. 혈흔 반응도 있습니다. 또 다른 감식 반원이 시약을 뿌렸습니다. 난간 안쪽 일부가 푸르게 빛났지요. 미량이지만 분명한 혈흔입니다. 위치가 안쪽이네요. 경찰관이 메모했습니다. 피해자가 스스로 떨어졌다면 바깥쪽에 혈흔이 있어야 하는데 누군가와 접촉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안방도 조사했습니다. 침대 옆 탁자를 확인하세요. 탁자 위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서랍을 열어봤지요. 역시 비어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휴대전화를 여기 두고 잤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없네요. 누군가 가져간 거죠. 침구와 쓰레기통도 뒤졌습니다. 세면대도 확인하세요. 배수구를 분해했습니다. 머리카락 몇 가닥이 나왔지요. 이것도 채취합니다. 한 경찰관이 데크 아래를 수색했습니다. 소나무 근처와 계곡 주변이었지요. 여기 휴대전화 찾았습니다. 바위 틈에서 휴대전화를 발견했습니다. 화면은 깨져 있었지만 기기는 온전했습니다. 피해자 윤정임 씨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찰관이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떨어진 위치를 보세요. 데크에서 수직으로 떨어진 곳이 아닙니다. 휴대전화는 데크에서 비스듬한 방향에 있었지요. 던진 겁니다. 떨어뜨린 게 아니라 증거 봉투에 넣으세요. 경찰관들은 현장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사진을 찍고 스케치를 했지요. 이제 용의자 집도 수색해야 합니다. 같은 날 오후 경찰은 지은의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지은이 문을 열었지요. 누구세요? 경찰입니다.
압수수색 영장이 있습니다. 지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네? 그게 무슨... 경찰관이 영장을 보여주었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감식 반원들이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옷장을 열었지요. 옷들을 하나씩 꺼내며 확인했습니다. 경찰관이 세탁기를 확인했습니다. 회색 가디건이 있었지요. 꺼내서 자세히 살폈습니다. 소매 안쪽에 얼룩이 있습니다. 작은 갈색 얼룩이었지요. 혈흔 반응 검사하겠습니다. 치약을 묻힌 면봉으로 얼룩을 문질렀습니다. 푸른색으로 변했지요. 양성입니다. 채취하겠습니다. 가디건을 증거봉투에 넣었습니다. 손톱도 확인해야 합니다. 지은의 손을 봤습니다. 매니큐어가 칠해져 있었지요. 빨간색이었습니다. 손톱 및 조직 채취하겠습니다. 지은은 손을 움츠렸습니다. 왜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장이 있습니다. 면봉으로 손톱 밑을 긁어냈습니다. 여러 손가락에서 채취했지요. 이것도 분석 보내겠습니다. 지은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경찰관들은 증거물을 챙겼습니다. 며칠 내에 조사를 위해 출석하셔야 합니다. 어머님이 깨어나셨나요? 경찰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곧 연락드리겠습니다. 경찰관들이 떠났습니다. 지은은 혼자 남았습니다. 손이 떨렸지요. 일주일 후 감식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찰서 회의실이었지요. 데크 난간의 섬유질이 용의자의 가디건과 일치합니다. 감식관이 보고했습니다. 난간의 혈흔도 피해자 윤정임 씨의 것이 맞습니다. 가디건 소매의 혈흔은요? 역시 피해자의 혈액입니다. 손톱 및 조직은 피해자의 피부 조직이 검출됐습니다. DNA가 일치합니다. 경찰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휴대전화는 별장 안방 탁자 위에 있어야 할 휴대전화가 계곡에서 발견됐습니다. 위치 분석 결과 데크에서 비스듬한 각도로 던진 궤적입니다. 피해자가 떨어지며 가지고 간 게 아니라는 뜻이군요. 네. 그리고 휴대전화에서 용의자의 지문도 검출됐습니다. 증거가 충분합니다. 체포영장 신청하겠습니다. 사흘 후 지은은 경찰서로 소환되었습니다. 조사실에 앉았지요. 변호사가 옆에 있었습니다. 감식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찰관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데크 난간에서 채취한 섬유질이 당신의 가디건과 일치합니다. 제가 데크에 나갔으니까요. 어머님 찾으러. 혈흔도 피해자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위치가 난간 안쪽입니다. 경찰관이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피해자가 스스로 떨어졌다면 바깥쪽에 혈흔이 있어야 합니다. 안쪽이라는 건 누군가와 접촉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지은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가디건, 소매의 혈흔도 피해자의 것입니다. 피해자 팔에 긁힌 자국과 위치가 일치합니다. 그건 당신 손톱 밑에서도 피해자의 피부 조직이 검출됐습니다. 지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피해자는 휴대전화를 안방 탁자에 두고 잤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계곡에서 발견됐죠. 떨어지면서 같이 떨어진 거 아니에요? 위치 분석 결과 데크에서 던진 궤적입니다. 그리고 휴대전화에서 당신의 지문이 나왔습니다. 지은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윤정임 씨께서 의식을 회복하셨습니다. 당신이 자신을 밀었다고 명확히 진술하셨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어머님이 착각하신 걸 거예요. 서지은 씨, 당신을 살인미수와 증거인멸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관이 수갑을 꺼냈습니다. 잠깐만요. 하지만 수갑이 손목에 채워졌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피부에 닿았습니다. 병원이었습니다.
정임은 일반 병동으로 옮긴 후였어요. 많이 회복되어 이제 짧은 대화는 할 수 있었습니다. 아들 정우가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정임은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손을 뻗어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지요. 괜찮아. 지은이가 체포됐어요. 정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랬구나. 제가 사람을 몰라봤어요. 죄송해요. 너는 잘못 없어. 박노식도 문병을 왔습니다. 많이 좋아지셨네요. 선생님 덕분이에요. 정임이 말했습니다. 노식은 미소 지었습니다. 산이 살린 겁니다. 정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산이 보였지요. 언젠가 다시 갈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임은 미소 지었습니다.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진실을 말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정임은 많이 회복되었지요. 지팡이를 짚고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왼팔은 아직 깁스를 하고 있었지만 일상생활은 가능했습니다. 재판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정우가 어머니를 법정까지 모셨지요.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지은이 피고석에 앉아 있었어요.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지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임은 그녀를 바라봤지요. 재판장이 입장했습니다. 피고인 서지은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계획적으로 살해하려 했으며 증거를 인멸하려 했습니다. 재판장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보험금을 노린 범행으로 고의성과 계획성이 명백합니다. 지은은 고개를 들지 못했지요. 피해자는 10m 높이에서 떨어져 생사의 기로를 헤맸습니다. 갈비뼈 골절, 팔다리 골절, 뇌진탕으로 혼수 상태에 빠졌었습니다. 재판장은 서류를 넘겼습니다. 다행히 생존했으나 평생 후유증을 안고 살아가야 합니다. 정임은 자신의 왼팔을 내려다봤습니다. 아직도 완전히 펴지지 않았지요. 피고인은 범행 후에도 죄책감 없이 피해자가 의식불명인 사이 보험금 청구를 준비했습니다. 재판장은 판결문을 들었습니다. 피고인 서지은을 살인 미수, 증거인멸, 보험 사기 미수 혐의로 징역 12년에 처합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치료비 및 위자료 5천만 원을 배상하세요.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지은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지요.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재판장님, 제발 한 번만. 하지만 재판장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경찰관이 지은의 팔을 잡았습니다. 수갑을 채웠지요. 지은은 돌아보며 정임을 봤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정임은 표정 없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지은은 끌려나갔습니다. 울부짖는 소리가 복도에 울렸지요. 정임은 일어났습니다. 법정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정우가 기다리고 있었지요. 어머니, 괜찮아. 끝났어. 정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맑았지요. 12년. 긴 시간이구나. 당연한 대가예요. 정우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정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달 후, 정임은 깁스를 뗐습니다. 재활 치료를 받고 있었지요. 매일 조금씩 걸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산책로를 걸었습니다. 천천히 지팡이를 짚으며 팔도 조금씩 움직였습니다. 아직은 아팠지만 나아지고 있었지요. 어느 날, 정임은 정우에게 말했습니다. 나 좀 데려다 줄래? 어디요? 청우산. 날 구해주신 분한테 인사드리고 싶어.
정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괜찮으시겠어요? 거기는 괜찮아. 꼭 가야 해. 다음 날 정우가 차를 몰았습니다. 청호산으로 향했지요. 정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익숙한 산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지요. 무섭지 않았습니다. 산 아래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정우가 물었지요. 어디서 그 분을 찾지요? 약초 캐는 분이라고 했어. 물어보면 알 거야. 마을 어기 슈퍼에 들어갔습니다. 혹시 박노식 씨 아세요? 약초 캐시는. 아, 노식이 형님, 저 위에 살아요. 주인이 집을 가리켜 주었습니다. 작은 집이었습니다. 마당에 약초들이 말라가고 있었지요. 정임이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시오?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문이 열렸지요. 노식이 나왔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줌마. 아니, 윤정임 씨. 노식은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네. 기억하세요? 물론이지요. 어떻게 오셨소? 인사드리러 왔어요. 제대로 감사 인사를. 노식은 미소 지었습니다. 들어오시오. 차라도 한 잔 드시지요. 집안은 단정했습니다. 약초 냄새가 났지요. 노식이 차를 내왔습니다. 많이 좋아지셨네요. 덕분이에요.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정임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노식은 고개를 저었지요. 산이 살린 겁니다. 그래도 선생님이 발견해주지 않았으면 저는 죽었을 거예요. 정임은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받아주세요. 마음입니다. 노식은 손을 저었습니다. 됐소. 그런 건 필요 없소. 그래도 사람이 사람을 돕는 건 당연한 거요. 돈 받을 일이 아니오. 정임은 봉투를 도로 넣었습니다. 그럼 이거라도요. 작은 상자를 꺼냈지요. 약과였습니다. 이건 받아주세요. 차랑 같이 드세요. 노식은 웃으며 받았습니다. 고맙소. 두 사람은 차를 마시며 이야기했습니다. 재판은 어떻게 됐소? 12년 받았어요. 그래도 적은 것 같소만.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이제 끝났어요. 정임은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덕분에 살았어요. 다시 살 수 있게 됐어요. 다행이요. 선생님은 왜 그날 거기 계셨어요? 노식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약초 캐러요. 늘 새벽에 가지요. 그날도 그랬고. 운명이었나 봐요. 그런가 보오. 노식이 말했습니다. 근데 아줌마, 산이 무섭지 않소? 정임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는 무서웠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녀는 창밖을 바라봤지요. 산이 보였습니다. 지금은 고마워요. 산이 저를 살렸으니까. 노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맞소. 산은 거짓말을 안 하니까요. 1년이 지났습니다. 정임은 거의 회복되었지요. 지팡이 없이도 걸을 수 있었습니다. 팔도 많이 나아졌습니다. 정우는 이혼 절차를 마쳤습니다. 새 아파트로 이사했지요. 어머니와 함께 어느 주말 정임은 아파트 단지를 산책했습니다. 벤치에 앉아 쉬었지요. 저 멀리 산이 보였습니다. 청호산은 아니었지만 산은 산이었지요. 정임은 그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언젠가 다시 갈 수 있을까? 산에 천천히 조금씩 그날이 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수년의 시간이 지나고 정임은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이제 혼자서도 잘 걸었습니다. 정우와 함께 조용히 어느 봄날 정임은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교도소에서 온 편지였지요. 지은이 보낸 것이었습니다. 정임은 오래 망설였습니다. 편지를 뜯어야 할까 말아야 할까? 결국 열었습니다. 짧은 글이었습니다. 어머님께 매일 후회합니다. 어머님께 용서를 구할 자격도 없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이곳에서 매일 깨닫습니다. 어머님이 살아계셔서 다행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곳에서 반성하며 사는 것뿐입니다. 건강하세요. 서지은, 올림. 정임은 편지를 접었습니다.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지요. 그리고 편지를 서랍에 넣었습니다. 용서할 수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지요. 정임의 일상은 평온했습니다. 매일 산책을 했지요. 조금씩 더 멀리 걸었습니다. 어느 날 정우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주말에 시간 있으세요? 왜? 청산에 가볼까 해서요. 낮은 데만요. 정임은 놀랐습니다. 진짜? 네, 이제 괜찮으실 것 같아서요. 정임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래. 가보자. 주말이 되었습니다. 정우가 차를 몰았습니다. 청호산으로 향했지요. 정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산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내렸지요. 정임은 산을 올려다봤습니다. 크고 높았습니다. 하지만 무섭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가요. 조금만 올라갔다 올 거예요. 정우가 말했습니다. 응. 두 사람은 걷기 시작했습니다. 산길은 부드러웠지요. 나무들이 그늘을 드리웠습니다. 정임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숨을 고르며 한 걸음씩 10분쯤 걸었을까요? 벤치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쉴까요? 응. 좋아. 앉아서 쉬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지요. 정임은 눈을 감았습니다. 숨 냄새가 났습니다.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 이거였어. 정임은 미소 지었습니다. 이 느낌, 살아있다는 이 느낌. 눈을 떴습니다. 하늘이 파랗게 펼쳐져 있었지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좋아. 정임은 일어났습니다. 조금만 더 갈까? 괜찮으세요? 응. 갈 수 있어. 두 사람은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함께. 그날 저녁, 정임은 집 발코니에 서 있었습니다. 산이 보였지요. 석양빛에 물든 산이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정임은 생각했습니다. 산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 말이 맞았습니다. 산은 그녀를 시험했습니다. 떨어뜨렸지만 나무가 받아주었지요. 그리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 견뎌낸다는 것, 다시 일어선다는 것. 정임은 미소 지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머리카락이 흩날렸지요. 정임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작게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몰랐습니다. 산에게, 나무에게, 하늘에게, 노식에게, 정우에게, 아니면 자기 자신에게. 바람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부드럽게, 따뜻하게. 정임은 눈을 떴습니다. 저 멀리 산이 보였지요. 여전히 그곳에 있었습니다. 언제나처럼 정임도 여기 있었습니다. 살아서 버티며 걸어가며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해가 산 너머로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주황빛으로 물들었지요. 정임은 그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이